예, 직접 민주주의 민본 세상을 열어가는 수요 포럼, 오늘이 제 18차입니다. 오늘은 은혜 공동체로 시작을 해서 좀 더 이 사회에 많은 분들을 포괄하기 위해서 이름까지 바꾸고 가면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오늘 공동체의 박민수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동체는 이 시대에 공동체의 한 모범을 개척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길 없는 길을 헤쳐가면서 아름다운 내일을 바라보고 계시는 오늘 공동체의 박민수 선생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민수 선생님, 오늘 준비하신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좋은 분들, 또 훌륭하신 또 선생님들 모시고 제가 짧은 시간이나마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영광 생각하고 또 초대해 주신 선생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소개 중에 몇 분께서 의료사역 활동을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저도 어찌하다 보니 의료사협 창립에 참여하게 됐고, 지금 한 5년, 6년 차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6년 차에 접어들면서 또 제가 이사장을 맡게 됐고요. 내 인생 계획에 없었던 의료 쪽의 일을 또 어떻게 하다 보니 맡게 됐습니다. 의료 사역에 활동하신 선생님들 여기 계신다고 하니 반가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오늘 공동체가 걸어온 길과 현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2000년에 개신교회로 시작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개신교회로 시작했다는 부분이 많은 또 생각을 갖게 하는 요인이긴 합니다. 저희에게는 다행이었다라고 또 생각을 하지만, 또 요즘과 같은 이런 뭐랄까 할까요, 좀 비상식적이고 또 좀 과하게 말해서 몰상식적인 이런 어떤 그런 행동들을 하는 그런 개신교회의 모습을 볼 때는 우리가 어찌하다가 개신교에서 시작을 했나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작이 어쩔 수 없이 개신교회에서 시작되었으니 욕을 얻어먹을 때는 또 같이 얻어먹는 어떤 그런 일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초기 멤버들이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이 대학생들이다 보니 특별한 활동을 했는데요. 토론식 성경 공부였다 할 수 있는데요. 토론식 성경 공부라고 하는 거는 어떤 주로 종교
종교 공간에서 특히 뭐 개신교라고 하겠습니다. 개신교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를 보면 주제를 정해놓고 또는 뭐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성경 구절을 인용해가는 그런 성경 공부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째 하다 보니 대학생들이어서 그렇게 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결론을 정해놓지 않고 텍스트를 놓고 비평적으로 읽어가는 어떤 그런 성경 공부였고요. 텍스트가 말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그런 성경 공부였습니다. 네, 주 텍스트는 복음서였습니다. 예수의 삶, 또 예수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책이라고 하죠. 이 복음서가 한 4권 정도 되는데 이 4권을 한 10년 정도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복음서를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하게 된 계기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개신교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예수의 가르침, 또 예수의 삶이 그 기존의 어떤 개신교의 가르침하고는 뭐 거의 극과 극이라고 할까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사실 그 복음서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좀 과하게 말해서 예수 사후 예수의 그 제자들 또는 그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또 예수가 만든 어떤 종교를 국교로 만들어서 그 신봉해온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온 개신교는 사실 그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의 운동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10년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바는 예수운동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이었는데요.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역사상 존재했던 그 기독교는 천국을 말하죠.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을 기독교는 말해왔는데 정작 예수는 죽어서 가는 천국을 뭐 언급하긴 했지만 그의 핵심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닌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천국이었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이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 그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주기도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급이 있죠.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지향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런 어떤 언급들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예수는 죽어서 그 천국에 가라 그렇게 강조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어떻게 보면 그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잠을 잘 때까지 또는 그 호흡을 하는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살아라. 오직 그 사람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뭐랄까 구해야 할 것, 그 추구해야 될 것 단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었죠. 이런 사실을 발견하고 우리는 어떤 새로운 어떤 전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요즘 시대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수를 버리지 않는다면 어떤 공동체를 지향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고요. 공동체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어떤 목표나 이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한 두 가지 부연하고 싶은 바가 있는데요. 좀 오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뭐 몇 가지 오해일 수도 있는데, 여기는 또 종교인들이 모인 자리가 아닌데 예수 이야기를 이렇게 오래 하느냐라고 좀 불편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또 이제 이미 개신교회에 깊이 또 몸담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또 다른 또 이야기를 하니까 또 불편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스토리라 생각하시고 뭐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라볼 때 또 우리 공동체에서 공부하면서 또 인식되었던 그 예수는 사실 종교운동가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요즘 시대로 표현하자면 사회운동가 또는 혁명가 또는 공동체 운동가라고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김누리 교수님께서 혁명에 대해서 아주 많은 또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예수가 그 당시에 어떤 68 혁명과도 비슷한 어떤 그런 혁명운동을 일으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반응 권위 운동이라고 할까요?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란 관점에서 보면 예수는 진정한 68 혁명 동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어떤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였는데, 종교 이데올로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데올로그가 안식일이었거든요. 안식일이 신의 어떤 지상 명령처럼 그렇게 주어져 있는 시기였는데, 예수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강제하는 그 안식일법을 따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안식일 때문에 부딪혔는데 자유롭게 행한 거죠. 권위에 순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매번 이렇게 반박이 들어왔는데, 그 반박이 들어올 때 예수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어떤 날, 쉽게 말해서 쉬는 날이지, 인간이 안식일에 뭐랄까 포획된 날은 아니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어떤 억압된 사회 속에서 모든 권위를 걷어내고 걷어낸 권위 위에 억압이 풀린 사회에 공동체를 모든 존재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정말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그는 일구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또 저는 보고 싶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사안은요, 나중에 보니까 다 모든 종교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몇몇 종교들, 한국에 들어왔던 종교라고 하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종교는 이상을 동일하게 추구했는데요. 그 이상이 바로 예수가 말한 공동체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 또한 또 하게 됐습니다. 불교의 이상은 정토라고 할 수 있고, 유교의 이상은 대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도
그런 대동사회를 이루기 위한 어떤 병토를 이루기 위한 또 구체적인 어떤 방안들을 또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고, 마찬가지 부처님이나 공자님 또 맹자님도 이런 대동사회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그 가르침, 그거를 뭐 가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들을 말씀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도 또한 하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종교로 시작이 됐지만 예술을 통해서 종교 밖으로 어떻게 보면 탈출했고, 그 탈출하면서 공동체를 지향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우리의 이상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해갈 수 없는 그런 길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공동체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려운 일들 중에 가장 어려운 일들 중에 한 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함께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정말 쉬운 것이라 할 수도 있는데, 또 깊게 생각하면 그 함께 살아가는 것만큼 또 버거운 일이 없지 않나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특히나 그 공동체가 마을이 파괴된 시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거의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일은 더 버거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10년간 열심히 공부해서 답을 얻고 있는데, 당장 그 주변을 돌아보면서 함께 살려고 하니, 그러니까 한 10년간 같이 종교 생활을 해온 사람들, 한 교회에서 같이 그 동고동락해온 사람들을 염두하고 저들과 한 집에 살아도 되나라는 생각을 해보니, 이제 다들 안 되겠다. 너무 좀 뭐 이렇게 기대나 어떤 말할까 어떤 희망들이 보이지 않는다 라는 어떤 그런 반응이 압도적이었고, 저 또한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이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당장은 이상에 불과한 것 같다, 지금 당장은 어려운 것 같고, 한 10년 후쯤 열심히 노력해서 좀 뭐랄까 성숙한 인간이 좀 다 같이 되고, 그때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보이거들랑 그때 좀 뭐 공동체를 꾸려보자라고 그렇게 좀 마음을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10년 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작업들을 해보자라고 그렇게 했고요. 그 첫 번째가 가치 찾는 작업이었습니다. 또 공부를 시작한 건데요. 뭐 성경에, 특히 그 예수의 가르침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몇 가지 길들, 가르침 뭐들이 있긴 하죠. 섬김이라든지 존중이라든지 배려라든지 나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또 다른 무엇이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에 좀 공부를 하자라고 해서 다양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독서 토론을 주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또 함께 모이는 시간을 활용해서 인문학 강의도 다양하게
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한 주제를 갖고 한 1년 정도 강의 듣곤 했었는데요. 장자, 여기 사진에 나온 것처럼 장자 강의도 한 1년 정도 매달 한 번씩 한 2시간, 3시간씩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했고요. 동학 또 한 1년 정도 강의를 통해서 배운 것 같습니다. 또 윤동주에 대해서 윤동주 삶과 문학이라는 주제로 한 1년간 공부했고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만 요즘은 현대 철학을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다 맞지는 않지만 공부한 만큼 또 생각이 깊어지는 만큼 공동체적 삶의 깊이가 조금씩 깊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또 공동체로 또 살아가다 보면 문제들이 많이 또 발생이 되죠. 문제들을 해결하는 또 방도로서 이 공부도 또 중요한 어떤 뭐랄까 중요한 또 방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위에 보면 심리학, 사회학, 철학 이걸 다 인문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심리학이나 사회학이나 철학이 우리에게 주었던 인사이트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뭐 심리학에서도 여러 가지를 우리가 배운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핵심은 사람에겐 마음이 있다는 것, 그리고 마음과 마음이 소통이 될 때 더 깊은 차원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거를 심리학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마음과 마음이 서로 울릴 때 진정한 공감이 일어나고, 이 공감이 일어났을 때 깊은 어떤 하나됨을 같이 느껴간다는 것이죠. 또 함께 살다 보면 마음의 어느 부위가 좀 병이 들었다는 것을 또 발견할 수도 있고, 그 병을 어떤 면에서 마음의 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치료해 가는 것이 또한 함께 살아감에 있어서 더 뭐랄까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심리학을 통해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특히 대화 방법에 대해서 심리학은 또 많은 그런 지침들을 또 우리에게 주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학은 주로 진보적인 어떤 그런 영역의 사회학을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회학이 우리에게 주었던 것은 시스템 부분인데요. 특히 경제 구조에 대해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어떤 경제 구조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또 가르침을 또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철학은 인간 삶의 어떤 근원, 어떤 본질, 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항상 현재의 우리를 바라보게 하고 또 항상 해체하게 하고 해체한 다음에 항상 인간의 본연, 근원에 가서 거기서 어떤 답을 찾게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철학이 우리에게 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시대마다 입고 있는 옷, 더덕더덕 붙어 있는 것들이 좀 다양하게 있다 할 수 있는데, 철학은 시대마다 더덕더덕 붙어 있는 것들을
좀 해체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또 작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름을 은혜 공동체에서 오늘 공동체로 바꾸었는데요. 오늘이라고 하는 화두도 이 철학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인간 삶의 본질은 어디에 있을까? 인간 삶은 어디에 있나라는 어떤 그런 질문을 하다 보니 인간 삶의 근원은 오늘에 있다. 현재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인간 삶의 가장 핵심이고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비로소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답을 철학이 우리에게 안겨준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공부를 해가면서 살아감에 필요한 많은 배움들을 뭐랄까 해갔던 것 같고요. 그 배운 만큼 또 삶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또 그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다 또 뭐랄까 공중에 다 먼지처럼 날아가는 것이지 않냐라는 이런 생각도 은연중에 좀 하게 됐고요. 또 배우다 보니 또 어느 부분 삶에 작게나마 이제 적용이 되었던 것 같고요. 적용하는 만큼은 그 사람들 개개인의 삶들이 조금씩 바뀌어져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운 만큼 적용해보자, 또 배운 만큼 조금씩 바뀌다 보니 함께 사는 실험을 해보자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몇몇이 모여서 예비적 공동체라고 할까요? 함께 사는 어떤 실험을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연합가족이라고 불렀는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사회적 가족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혈연 중심이 아닌 어떤 사회적 연대체인 거죠. 이 사회적 연대체가 한 주민등록에 등재하고 연대체가 한 세대를 일구고 살아가는 그런 형태인 거죠. 대문을 하나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좀 획기적인 실험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좀 우려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성공적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 등장하는 분들이 주인공들인데요. 대부분 여성들이죠. 이 첫 번째 사진은 한부모 가족 두 가족이 연합 가정을 일군 사례이고요. 한부모 가족의 엄마와 아이들, 거기에 싱글 여성 둘이 참여하여서 한 8명이 한 집에 살았습니다. 옆에는 싱글 여성 넷이 한 집에 사는 실험을 했고요. 여기 사진에 등장하진 않지만 남성 싱글 4명이 또 하나의 연합가족을 이루었습니다. 이 사진에 등장하는 연합가족은 대성공을 이뤄서 지금 현재 은공 1호에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이제 두 팀이 같이 함께 모여서 한 부족을 일구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성 팀은 잘 살다가 설거지 문제로 또는 집안 청소 문제로 한 2년 넘게 재밌게 살다가 3년 차에
아주 심각해졌고요. 4년 차에 좀 뭐 어쩔 수 없이 너무 힘들어서 깨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3팀이 시작을 했는데 2팀은 성공하고 한 팀은 좀 실패를 한 거죠. 그런데 그 깨진 그 팀도 심기일전해서 조직 다시 연합가정을 일궜는데요. 한 몇 분은 은공 1호에 들어왔고 몇 분은 그 은공 1호 밖에 또 가족을 일구어서 지금까지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험인데요. 그 여행입니다. 여행을 가게 된 계기는 뭐 실험만은 아니긴 했습니다. 그 공동체로 살다 보니 그 빈부격차라고 해야 됩니까? 어떤 생활의 규모의 좀 차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집안은 해외 여행을 종종 가곤 하는데 또 어떤 집안은 한 번도 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었고, 그 어른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집에 있는 아이들을 볼 때 항상 그 누구는 갔다 와서 뭐 여행 이야기를 하는데 또 어떤 친구는 한 번도 가지 못해서 좀 주눅 들어 있는 뭐 그런 모습들이 있곤 했죠. 그래서 그 단 한 번도 해외 여행을 가지 못한 아이들을 챙기는 차원에서 여행을 계획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더 큰 목적은 그 대식구가 아까 그 연합가정도 또 하나의 실험이긴 하지만 그래도 소단위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궁극으로 살고 싶은 어떤 그 규모는 뭐 한 50명 혹은 100명 정도가 대식구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그런 형태였기에 그런 실험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무엇일까? 대식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여행입니다. 특히 해외여행인데요. 그 해외 가면 2박 3일 또 3박 4일 혹은 5박 6일 한 호텔을 통으로 빌려서 같이 이제 살아가는 방식이죠. 물론 주변에 여행지를 뭐 돌아다니긴 하지만 또 어느 때는 어느 하루는 하루 종일 호텔에 또는 그 호텔 밖에 있는 그 유유 시설에 함께 그 뭐 놀면서 지내는 그런 어떤 생활을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또한 그 처음 시작할 때는 우려감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실험 중에서 가장 대성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다녀올 때마다 여행 아리를 했고요. 그 뭐랄까 그 뭐 이성 교제를 처음 시작했는데 서로 마음이 이렇게 타오를 때는 그 아리를 하지 않습니까? 같이 있으면 좋은데 떠나 있으면 막 그 눈앞에 아롱거리는 그런 현상이라 할 수 있는데 여행 갔다 오면 한 뭐 몇 주씩 그 일이 잘 손에 안 잡힐 만큼 공동체 전체적으로 그렇게 좀 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50명 혹은 100명이 대식구를 이루어서 살아도 더 좋겠다. 뭐 연합가정 수준이 아니라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답을 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좀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행 그 경험이 그 응공일호를 지을 때 그 공간을 뭐랄까 만드는 중요한 또 컨셉 하나가 됐습니다. 또 뭐 작은 실험인데요. 그 한국 분들 또는 뭐 한국만 아니라 그 인류의 보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 공동체성이 그래도
녹아나는 어떤 그 장이 식사 자리인 것 같은데요. 그 가끔씩 한 번씩 그 식사를 하면서 그 공동체의 느낌, 그 공동체로 살아갔을 때의 느낌을 한번 경험해보자. 뭐 이런 흐름에서 식사를 좀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그게 점차 좋아지니까 두 번으로 확대되고, 이제 요즘은 주말 빼놓고는 매일 그 저녁 식사는 이제 공동체 식사로 뭐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강제는 아니고요. 함께 먹고 싶은 사람들만 내려와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식사 시간이 좋다 보니 더 확대가 되어서 그 80명, 지금 한 95명 정도 되는데 95명 전체가 다 함께 하는 그 공동체 식사로 좀 확대가 됐습니다. 그 공동체 파티라고 불리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실험은 그 공동 육아인데요. 그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서 또 하나의 실험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마련된 어떤 프로그램입니다. 그 처음에는 방과 후로 됐습니다. 방과 후로 시작됐습니다. 유치원 다녀온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그 프로그램, 또는 초등생 같은 경우 학교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 이후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진행하는 어떤 그런 활동이었는데요. 사실 이 활동도 아이들에게는 정말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천국과도 같은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느끼고 또한 점차 확대를 해서 정규 유치원은 아니지만 그 공동육아형의 유치원으로 확대됐고요. 이게 더 확대가 되어서 퇴근 후 10시까지 순번제로 아이를 다 모아놓고 어른들이 돌아가면서 아이를 케어하는 그런 돌봄 시스템도 좀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8시나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아이들은 같이 지내죠. 그래서 한 10시에 이제 부모님 곁으로 가는데, 그때 이제 부모님 곁으로 가면 이 닦고 이제 바로 지침하는 거죠. 요즘 뭐랄까 육아로 힘들어하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거의 뭐 파라다이스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초등 방과후 학교도 또 연장에서 시작된 활동이었고요. 마찬가지 이제 대안학교로 이 활동이 또 확대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또 고등학교까지 초중고 대안학교가 응공 1호를 짓고 나서는 마련됐습니다. 이런 어떤 같이 찾기, 또 여러 가지 어떤 실험들을 거쳐가면서 이제 공동체의 모습이 조금씩 좀 내부에 좀 담기게 됐고, 점차 이제 공동체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점차 강해져 갔던 것 같습니다. 그 활동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하자면요. 가장 먼저는 이제 축제입니다. 같이 살면서 행복도가 높아지다 보니 그 행복을 표현하고 싶은 그런 열망들이 좀 커져갔던 것 같습니다. 관계가 좋아지면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고 또 흥이 돋죠. 그런 흥이 이런 다양한 놀이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공자님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딱 떠오르지 않는데
뭐랄까 뭐 예와 시와 예가 뭐 구비가 되면 그러니까 공동체가 예를 통한 어떤 공동체가 일구어지면 그다음 이제 그 공동체는 음악으로 완성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비슷한 그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축제가 처음에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점차 하나씩 추가되더니 그 코로나 시기 이전이죠. 코로나 때는 다 이게 스탑이 됐고요. 코로나 시기 바로 직전에는 1년에 자체 축제만 한 6차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달에 한 번씩은 축제가 열렸던 것 같고요. 또 외부 축제도 하다 보니 참여하게 돼서 외부 축제까지 하면 거의 한 8개 이상의 축제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편하게 나온 말 중에 하나가 축제와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 아닌가 막 이런 이야기가 있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의 그 흐름이 만들어졌는데요. 다양한 동아리 활동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동아리 활동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 공동체성이 증가하다 보니 그 동아리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공동체성이 증가한다는 의미는 이제 관계성이죠. 관계에서 불편함이 쌓여간다기보다는 관계하면 할수록 좋은 어떤 그 느낌, 좋은 어떤 느낌이라고 할까, 어떤 행복감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싶은 마음, 평소에 그 마음에 품고 있던 그런 워너비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싶은 이런 흐름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음악 동아리라든지 운동 동아리라든지 뭐 독서 동아리라든지 어학 동아리라든지 뭐 취미 동아리라든지 사실 누구도 그 개수를 정확하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동아리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뭐 대략 한 60개 정도라고 누군가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 그 파악을 좀 했습니다. 뭐 여전히 이 동아리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퇴근 후가 바쁜 퇴근 후가 알찬 그런 삶이 주어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종 하는 말이 직장은 쉬러 간다라고 하고요. 이제 직장 마치고 나서 본격적인 인생이 시작된다. 뭐 이런 말도 요즘 뭐 종종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체성이 점차 증가되면서 두 가지 흐름이 또뭐 경제적 차원에서 두 가지 흐름이 만들어졌는데 한 흐름은 뭐랄까 취업하지 못하는 또는 취업 전선에서 어쩔 수 없이 튕겨나온 이런 공동체원들을 위한 구제책으로 창업 프로그램을 마련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창업 지원책이 또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창업 기금을 모았고요. 그 창업 기금을 통해서 몇 개의 사업장이 열렸습니다. 주로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이런 사업장들이 어떤 창업 지원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업장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흐름은 참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삶은 정말 행복한데 그와 대비되어서 이제 직장 생활이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을 가는데 그 공동체가 행복해지면 해질수록 그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는 그 기분이 정말 이제 힘들다는 거죠. 말할까 직장 생활이 점차 더 버겁게 느껴진다. 그래서 직장도 행복할 수 없겠냐라는 이런
생각들이 점차 이제 공유되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또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그 일터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몇 개 또 사업장을 만들었죠. 이제 공동체 사업장인 거죠. 이 데이케어 센터 또 오늘 도시락이 이제 대표적인 그런 공동체 사업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데이케어의 한 5명 정도가 그 경영진으로 행정직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센터가 한 3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뭐 직영도 있고 뭐 뭐랄까 재정 지원만 해서 이제 반직영도 있기도 합니다. 오늘 도시락 가게도 이제 직영인데요. 여기에 한 5명 정도의 공동체원들이 참여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동체 작업장, 사업장은 조금씩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목표는 공동체 멤버가 한 60명 된다고 하면 한 30명 정도는 그냥 공동체 작업장에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치를 마련했는데요. 복지입니다. 공동체성이 증가하다 보니 공동체 안에 그 안전망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 의식들이 점차 좀 커졌던 것 같고요. 그런 생각만 크게 갖고 있다가 어떤 촉발이 된 계기가 있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대통령 그 선거 전에 그 가장 핫한 이슈가 이제 복지였던 것 같은데요. 그 전 선거 때부터 그때까지 한 몇 년여간의 선거 그 캐치프레이즈라고 할까요? 그 아젠다가 복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 선거철만 되면 다양한 어떤 복지 그 정책들이 발표되곤 했었는데 반신반의했죠. 국가가 이런 복지, 북유럽과 같은 그런 복지를 실행해 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한편에 갖고는 있었고요. 또 한편에서는 과연 실현이 될까라는 그런 의구심들도 있기도 했죠. 근데 역시나 국가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완벽하게 해주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동체적으로 필요하고 나라 전체적으로 필요한데 국가가 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우리는 너무나 시급하다라는 그런 생각에 한 1년간 토의를 거쳐서 무상 의료, 또 무상 교육이라는 어떤 그런 뭐랄까 핵심을 뭐랄까 둔 공동체 복지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8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잘 지금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원비는 전액 지원하고 있고요. 학비는 최초 설계 때는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이었는데 유치 시기부터 지원하자는 부모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그럼 대학 등록금을 반절로 하고 유치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이제 변경하긴 했습니다. 이 복지를 실행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진정한 어떤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느낌을 모두가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좀 복지가 마련되기 전에는 말로만 그런 가족이라는 그런 생각이 또 한쪽 구석에 좀 있었거든요. 물론 정서적으로는 엄청난 친밀감을 가졌지만
그러니까 공동체 어떤 공동체 한 공동체원이 힘들었을 때 다들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 그런 상황에서는 말로만인가? 라는 이런 생각이 한켠에 있고 또 그게 반복이 되면 또 아픔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동체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마련되다 보니까 이제 진정한 어떤 한 가족, 한 식구가 된 것 같다라는 느낌. 그리고 모두 다가 안전한 그 공간에서 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또 많이 받는 것 같고요. 이 공동체, 이 복지 시스템이 마련되고 나서부터 불안도가 획기적으로 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나눔을 하게 되면 불안에 관련한 어떤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뭐 아이 교육에 대한 불안, 앞으로 어떻게 교육시켜가지? 라는 이런 불안들, 또는 노후에는 어떻게 살지? 라는 이런 불안들 등등의 불안들이 단골 메뉴였다면 공동체 복지 시스템이 마련되고 나서부터는 거의 불안 관련한 나눔은 거의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단위의 그 모임들, 특히 진보를 지향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다면 이 복지는 적극적으로 좀 작든 크든 좀 시스템을 좀 마련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공동체적으로 좀 공동체성이 지금 확대되다 보니까 또 다양한 활동들을 좀 연대 활동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러 채널로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주안점으로 삼았던 부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찾다가 이제 우리가 찾았던 영역은 국가폭력 희생자들, 누구도 이분들은 찾지 않으니까 또 혼자 찾기는 좀 무섭기도 하고요. 그래서 공동체로 찾아가는 일을 좀 적극적으로 해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이제 조작 간첩들, 간첩은 아닌데 국가기관에 끌려가서 고문당해서 간첩이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분들이 거의 보호받지 못한 상태로 살고 있었죠. 황대권 선생님도 이런 조작간첩 피해자 중에 한 분이시죠. 또는 강기훈 씨도 국가폭력 간첩은 아니지만 또 희생자이시기도 하죠.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보자라고 해서 지금은 아주 이웃처럼 한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크게 우리가 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주민자치 또는 마을공화국, 직접민주주의 이런 용어로 지금 우리가 불리고 있는데 이런 활동들을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된 계기는 지역사회의 어떤 공동체성을 확대해 가는 거, 그게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일 중에 큰 일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정말 정말 열심히 안쪽에 지역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요. 특히나 주민자치회 활동에 공동체가 전력을 다해서 지금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작업했던 것이 생활공동체를 꾸린 일인데요. 응공 1호를 지었습니다. 원래는 10년 후에, 그러니까 2010년에 2020년을 바라보고 설계한 어떤 작업이었다면 이런 공동체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10년까지 기다리지 않았고요. 기다리지 못했고 2015년에 토지를 구입하고 2017년에 입주를 해서 지금까지 한 4년 차 살아오고 있습니다. 세대 구성은 다양하고요.
살아가는 방식은 좀 독특합니다. 그 뭐랄까 그 연합가정 형태의 확장이라고 할까요? 한 대문을 열고 가면 내 아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남의 아이도 있고 내 아내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친구 아내도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우리는 이 형태를 이제 부족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부족 형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살표가 있는데요. 이 화살표는 청소년들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그 선택권을 줬는데 부모랑 같이 살고 싶냐 아니면 부모를 떠나서 다른 집에 살고 싶냐라고 이제 물어서 선택을 하게 했는데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부모를 떠나서 살고 싶다 해서 다른 부족으로 이동해서 살고 있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리고 부족 형태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또 부족 안에 연대성, 그 친밀감이 상당히 높긴 하지만 또 부족 간의 벽이 있는 건 또 아니고요. 내부족 전체가 또 한 가족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구조입니다. 공간 컨셉인데요. 우리가 살아온 삶이 있다 보니 이 삶이 자연스럽게 공간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오신 분들이 좀 특이하다라는 이런 많은 평들을 해주시는데 우리 삶이 녹아나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활동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 활동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유 공간 하나로는 이 활동을 다 담을 수 없어서 어떻게 하든 어떤 최대한 노력해서 이 공간 안에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그 공유 공간이 많아야 된다. 이런 어떻게 보면 절박함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집에 와서 사는데 내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집에 들어온 게 아니고 옆에 사는 친구랑 같이 어떻게 보면 놀기 위해서 이 집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사는 집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같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놀 수 있는 공간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다른 어떤 뭐랄까 사회적 주택에 비해서 좀 특이한 부분이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세대 부족별로 살고 있긴 하지만 24시간 이 문들이 다 열려 있다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현관에 번호키가 없습니다. 열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그냥 개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누군가가 말했는데요. 또 도둑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 들어와서 도둑질해 갈 수 있는 그런 집이긴 합니다. 뭐 때문에 번호키도 없고 인터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뭐 그렇게 뭐랄까 공간이 그렇게 컨셉화된 이유는 이 집에 들어왔는데 대문 잠그고 살면 그게 더 답답할 것 같다. 뭐 서로 어떻게 보면 소통하려고 이 집에 들어온 건데 뭐 문 닫지 말자 하고 해서 문을 열게 됐고요. 그렇다 보니 이 300평으로 되어 있는데 400평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400평 전체가 내 집처럼 그렇게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여행자의 집입니다. 이 앞부분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에게는 여행 이후에 쌓인 어떤 행복감들이 아주 격정이 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행하는 사람의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집도 그랬으면 좋겠다. 집도 호텔 분위기 또는 그런 어떤 뭐랄까 펜션 분위기라고 할까요? 또는 리조트 분위기였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집을 꾸려갈
가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어떤 여행자의 집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어떤 그 방송국에서 촬영 나오신 어떤 PD 분이 한번 쭉 돌아보더니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집은 꼭 크루즈 여행 여객선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적절한 표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자의 집에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집을 주셔야 됩니다. 뭐 그 크루즈 선에 타려면 뭐 컨테이너에 뭐 집 뭐 한 두 개, 세 개의 뭐 짐을 뭐 가득가득 실어서 탈 수는 없죠. 트렁크 하나에 자기 짐 전체를 다 채워서 들어가게 되죠. 우리 집 들어올 때도 대부분의 멤버들이 거의 극단적으로 말해서 트렁크 하나 들고 들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자기들이 모아놓은 짐들 거의 다 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 공간들 잠깐 보겠는데요. 개인 공간은 뭐 그냥 호텔 방식입니다. 그리고 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개별 공간에 이런 어떤 생활 시설들을 넣지 않고요. 대부분은 공유 섹터에 생활 시설들을 두었습니다. 이게 이제 공간 활용도가 높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개인 공간에 세탁기를 넣는다면 뭐 50명이 산다고 하면 뭐 극단적으로 말해서 세탁기 50개가 필요해야 되는데 이제 공유 섹터에 넣게 되면 세탁실이 한 4개, 5개만 있어도 되는 거죠. 뭐 부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공간 효율을 위해서는 공유 섹터의 활용을 최대한 좀 높이는 거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놀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 이제 거실도 공유하게 된 거죠. 그 거실을 공유하다 보니 모든 거실을 같은 컨셉으로 하면 그만큼 효율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거실을 다양한 어떤 컨셉으로 다양한 특성을 담는 공간으로 만들자 해서 거실들이 다 다양한 특색들을 담게 되었습니다. 뭐 리조트 또는 뭐 살롱, 어떤 바, 뭐 이런 북카페 이런 형태 또는 어린이 도서관, 또 사랑방, 뭐 작업실 또는 공부방 이런 형태로 거실 섹터가 다양한 활동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 누군가가 이런 할 수만 있다면 대문 열고 살자라고만 한다면 그 세대 만약 그 한 공유 주택, 그 공동체 주택에 한 8세대가 산다고 하면 8개의 어떤 그런 다양한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닫아버리면 모든 거실이 그 TV가 주인인 그런 거실이 되고요. 열어버리면 TV는 한 집에만 두고 나머지 공간은 도서관도 만들 수 있고 카페도 만들 수 있고 또는 뭐 공유 어떤 오피스를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공유 공간을 위해서 지하를 팠습니다. 이것도 고민이 상당히 컸었는데요. 지하를 파게 되면 건축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나는 지하는 뭐 건축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 거라 생각했는데 지상 그 건축비보다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활동 공간으로 사용하려면 채광이나 환기가 되어야 되는데 채광 환기를 위해서는 벽 하나를 더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선큰 가든을 둬야 돼서 외장도 똑같이 또 들어가야 되고요. 건축비가 많이 들긴 했는데 어쩔 수 없다. 우리는 활동을 위해서 이곳에 들어왔다. 활동 공간이 필요하니 파자라고 해서 지하를 팠는데 정말 잘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토지 활용도 면에서도 지하를 파는 거는 좀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큰 어떤 홀도 들어가 있고 공동체 부엌 그다음에 유아 방과후실 또 대안학교실 음악실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1층도 다 공유 공간으로 좀 만들었습니다. 구청에서 잘 협조를 해주셔서 이런 어떤 주민공동생활시설로 이런 공간들을 좀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카페도 들어가고 게스트하우스도 들어가고
상담팀도 들어갈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옥상에는 모든 건물이 다 그렇죠. 다락을 둘 수 있고 이제 옥탑방을 둘 수 있는데 이런 공간들도 다 이제 공유 공간으로 우리는 만들려고 했습니다. 각 세대에 편입시킬 수도 있는데 세대에 편입시켜봐야 이게 창고로 쓸 거니까 그러지 말고 이것도 다양한 어떤 컨셉이 살아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뭐 옥상 카페라든지 만화방이라든지 뭐 오피스라든지 이런 것들로 어, 그 옥탑이나 다락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루프가 있는데 이 루프탑 공간도 그냥 여기 그냥 뭐 대부분은 방수 처리하고 그냥 그 좀 뭐랄까 활용할 수는 없는 공간으로 그냥 내비두죠. 근데 우리는 놀이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이것도 다 이런 놀이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뭐 전체 홀에서는 이런 뭐 파티들이 있기도 하고요. 뭐 운동이나 요즘 요가를 많이 합니다. 이게 뭐 현대인들이 그 근육통을 많이 앓고 있어서 허리 질환, 뭐 목 질환들이 많죠. 그렇다 보니 매일 저녁 11시에 요가가 열리는데 한 9명 정도 이렇게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 공동체 다목적 홀에서는 그 식사들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대안학교실에서는 대안유치원 교실에서는 낮 시간에 수업이 진행되지만 밤에는 다양한 이런 뭐 댄스나 춤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음악 연습실이 아주 작은데 여기도 활용도가 엄청 높습니다. 밴드 팀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카페 활용도는 아주 높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게스트하우스가 있고 이제 우리는 멘토 멘티 그 활동이 있어서 상담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각 부족고시들도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일어나는 그런 공간으로 좀 활용되고 있습니다. TV는 딱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 가장 높은 부족거실인데요. TV 보고 싶으면 같이 카톡이 올려서 오늘 뭐랄까 무슨 다큐를 보려고 한다 볼 사람 같이 보자라고 하면 여럿이 모여서 보고 있고요. 청소년들이 게임하고 싶을 때는 다 여기 와서 함께 게임을 하기도 합니다. 영화 볼 때도 많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거실이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공부방은 거의 오피스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 공간이 또 하나 더 있고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만화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티를 제공하는 옥상 그 카페가 있고요. 루프탑에서는 뭐 이런 활동들, 또는 이제 공동체 전체 파티가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이런 아이들의 놀이터로도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 공동체를 꾸리다 보니 이런 효과들이 있는데요. 가장 큰 거는 일상의 풍요인 것 같습니다. 덤으로 오는 것은 이제 정서적 안정인 거고요. 우리 공동체에도 공동체 들어오기 전에 우울증을 앓았던 분들, 공황장애나 이런 장애를 앓았던 분들도 꽤 됩니다. 있었는데, 공동체로 살게 되면서부터는 거의 우울증을 앓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외로움에서 오는 건데 외로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어떤 삶의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아이들도 그렇고 20대 청년들도 그러하고 5, 60 아니지 4, 50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어떤 생활인에게도 그러하고 또 좀 노인 계층에도 이런 공동체적인 삶은 가장 확실한 현대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실제로 살아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좀 하고 싶은 일인데요. 이웃 건립과 자립 경제, 아까 공동체 사업장을 늘려가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고요. 공동체 외부로는 요즘은 지역 활동에 많이 좀 에너지를 좀 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서진이라고 합니다. 네, 네네. 그런데 그 공동체 상이 그 복지를 하니까 이제 비로소 가족이 완전한 그 공간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말씀에 되게 감동받았어요. 네. 그런데 요원 발현은 어떻게 했는지 참 모든 궁금합니다. 말은요. 네. 제가 다음 주에 시민들이 뉴스니까 뉴스 예, 제가 뭐 잠깐 뭐 이제 이 복지 관련한 부분만 따로 떼서 소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어떤 우리가 뭐랄까 노인이 되어서 타계할 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총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총 비용을 계산해 보니 매덕이 나왔어요. 그 매덕을 매년 얼마씩 그 다음에 나눠 본 거죠.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나이가 60세라고 보면 앞으로 이제 돈벌이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까지다. 그럼 그 얼마 동안에 그 매년 얼마씩 모아야 되는가? 연 비용이 나오겠죠. 연 비용을 또 n분의 1로 나눠 봤어요. 나눠 보니까 그 한 개인당 그 월 수익이 250이라고 생각했을 때 10%를 내면 넉넉하게 충당하고도 남는다 라는 계산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30명이라고 하면 이 30명이 대학을 다 입학한다? 그러면 한 아이당 한 학기에 500만 원씩은 내겠죠. 그러면 한 아이당 한 4천만 원 드는 것 같아요. 4천만 원 곱하기 30명. 그러면 총 교육비가 산정이 되겠죠. 그리고 의료비 같은 경우 우리 지금까지 추이를 보니 뭐 큰 병아리를 한 10% 정도는 최대한 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럼 큰 병아리를 하면 한 개인당 한 500만 원 정도는 드는 것 같아요. 그럼 1년에 우리 10% 어떤 단체 멤버의 10%가 큰 병아리를 하는데 500만 원씩 든다. 그러면 1년에 총 의료비가 나오죠. 그렇게 뭐 등등등등 이렇게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럼 이제 매년 얼마씩 또 그 인당은 매달 얼마씩 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니 한 개인당 25만 원씩 내면 충분하더라. 이게 이제 월급의 10% 정도 되죠. 그렇게 또 그렇게 그 계산을 해 놓고 보니 이제 대부분의 어떤 그 가족들 특히나 그 생활인들은 사학보험에 생명보험이죠. 다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생명보험을 다 조사해 봤습니다. 다 들고 있는 뭐 실비보험, 암보험, 뭐 치과보험, 뭐 종신보험입니까? 뭐 등등을 다 계산해 보았는데 25만 원 훨씬 넘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사보험을 그 선택은 뭐 개인이 하겠지만 사보험을 그냥 다 취소하고 공동체 어떤 시스템으로 다 이렇게 다 넘어온다면 이건 또 그냥 굳이 추가 또 비용을 또 드릴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사보험에 가입해봐야 교육비는 또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사보험에 가입된 생명보험을 뭐 재정이 부족하다면 해지하고 그 비용을 우리가 같이 모으면 의료비도 눈이 충당이 되고 거기다가 덤으로 아이들 교육비 거기다가 노후 보장까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계산에 도달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해봤더니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50명 정도 된다고 하면요. 뭐 그 수입의 10%를 내거든요. 누구는 한 뭐 4, 5만 원 내기도 하고요. 누구는 뭐 연봉이 높은 사람은 한 100만 원씩 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평균치 한 25만 원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료비 다 지급하고 교육비 다 지급하고 우리 대학생도 있거든요. 대학생들 등록금 반액 다 주고 해도
매년 1억씩 남아요. 그래서 지금 한 10억이 남아있습니다. 10억이 통장에 남아있어요.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경험하면서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들은 돈을 얼마나 벌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50명을 대상으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생명보험사들은 전국민 대상이지 않습니까? 삼성생명은 돈을 얼마나 벌까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 천문학적인 돈을 매해 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질문이 있습니까? 네, 김선현입니다. 네, 의료 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이런 복지 협동조합 형태로 네. 이런 공동체적 시스템을 일부 시작할 수 있는 어떤 방법적인 거를 혹시 제안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료 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아, 네,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상태에서 지역 소도시에서 네, 이런 소규모라도 공동체적 시스템을 그 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조합원을 중심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 공동체적 시스템이요? 예. 아, 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그 체제 안에서 조합원을 중심으로 네, 네, 이렇게 작은 규모나마 네, 공동체적 같이 한 집에서 산다거나 이거는 불가능하지만 네, 지금 조합원이라는 어떤 가족으로 묶여져 있잖아요. 네, 네, 한 500명의 조합원이 되는데 이 네, 조합원들 중에서 일부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네. 시스템을 한다면 어떤 형식이 가능한 게 있을까요? 처음에 할 수 있는 거 조합원의 형태로. 네,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찌 하다 보니 건강한 의료사업 이사장을 맡게 됐는데 이제 의료 사업이다 보니 이제 핵심은 그 의료 복지를 지역 사회에 펼쳐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협동조합 운동의 맥락에서 보면 어떤 그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공동체 운동이라 할 수 있고 그 조합의 어떤 궁극적인 어떤 이상이 어떤 생산활동도 있지만 그 생산활동을 매개로 한 어떤 사회적 연대 의식을 갖게 하는 거, 그 안에서 그 서로 이제 연결되어 있다는 거, 또 그 더 나가서는 그런 어떤 조합을 통해서 삶의 의미나 보람을 이제 누려가는 것, 이렇게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 조합도 아직은 그런 수준은 아니거든요. 식당 운영하기 바쁜 상황이어서 협동조합 본연의 그 본질적인 활동은 지금 못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저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의료사협의 조합원들과 함께 공동체적인 활동들을 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저도 하고 있는데 그 일단 1차적으로 의료사협이긴 하지만 다양한 어떤 그런 같이 모일 수 있는 장들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게 정말 어려워지긴 했는데 이런 줌을 통한 또는 유튜브를 통한 이런 장을 마련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만들려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장 접근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교육인 것 같고요. 오늘도 이렇게 교육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여러 선생님들 이렇게 뵙고 있는데 조합원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일단 만들어서 서로 얼굴이라도 익히고 조금 뭐랄까 통성명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한 다음에 이런 활동들이 좀 쌓여가다 보면 어느 단계에서는 어떤 소단위의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길들을 이렇게 열어주는 작업들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료사회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몇 군데 그 조합이 있는데 안성 그 안성입니까? 그리고 저기 산림, 은평구에 있는 산림조합들 여기는 거의 뭐 공동체성이 뭐 메인인 느낌마저 우리 활동은 좀 부차적인 거고 공동체가 메인인 이런 느낌을 갖는데요. 그런 곳에 가서 좀 배워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특히나 그 일본의 생협 활동이 아주 일본에 있는 그 조합들이 그 생협 활동으로 활발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거기도 좀 가서 좀 배워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질문 하나 할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공동체 두 분 갔었는데, 네, 네, 선생님 기억합니다. 네, 많이 말씀 듣고 배우게 되고요. 세 가지 궁금한 게 생각났어요. 하나는 자립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생태 문제, 그 다음에 영적 수련 문제, 그 식이주, 그리고 의료, 에너지, 이런 데 대한 자립 부분이 어떤지 하나 하고요. 잠깐만요. 제가 좀 적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립. 네, 자립. 예, 먹는 거, 자는 거, 또 이제 입는 거, 뭐 의료라든가 에너지, 네, 이런 자급자족, 자립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현실이 어떤지 하고요. 네, 전에 옥상에서 제가 태양전지판을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생태 부분인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도시에 있는 이제 오늘 공동체니까 뭐 한계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생태. 그런데 어떻게 자연과 교감하고 자연 속에서 제가 이제 시골에서 이제 농촌에 기반한 공동체를 자꾸 이제 생각하니까 그런 생태 문제,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런 공동체, 오늘 공동체가 태동되고 쭉 성장하고 여러 이런 과제를 풀어 나오는 데 있어서는 어떤 논리와 철학만이 아니라 깊은 어떤 영적 교감을 꾸준히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수련 과 영성적 일치를 위한 이런 과정이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네. 그 자립에 대해서는 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와 선생님 생각하고 있는 바가 어떻게 일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그거 뭐죠? 제가 나눈 내용들 중에 공동체 뭐죠? 자립경제 이런 항목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공동체 사업장이 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다. 첫 번째는 어떤 행복을 위해서 자본주의 틀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어떤 기업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뭐랄까 인간 중심적인 그런 내용은 아니어서 어떤 소외가 많이 좀 일어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그 계층적인 어떤 강압 질서들이 또 작동하는 곳이기에
어떤 그 행복을 위해서 공동체 작업장을 좀 읽어보자라는 그런 뭐 흐름들이 우리 안에는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에너지 작업의 차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에너지 작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랄까 우리도 우리가 의식 특히 식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자급자족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또 안정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어떤 부분 자립 경제를 위해서도 나은 방향이지 않을까 싶어서 요즘 좀 열심히 그 농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안골이라는 곳이 좀 서울의 외곽에 있다 보니 주변에 밭들이 많거든요. 요즘 밭들을 많이 빌리기도 하고 또 주변에 빌려주시기도 해서 힘내서 열심히 좀 밭농사 하고 있고요. 거기서 나오는 생산물들을 우리가 많이 좀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우리의 주식은 쌀이다 보니 쌀도 우리가 직접 재배해서 우리가 최대한 어떤 작업식으로 공급받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 올해 논농사를 시작합니다. 이천에 논 빌려서 몇몇 친구들이 가서 농사를 지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도농 좀 연합체 비슷한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요, 잘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에너지 작업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건 우리가 태양 전지를 옥상에 조금 두긴 했는데 사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량에 비하면 진짜 턱없이 부족하죠. 그런 면에서 지금으로서는 큰 어떤 대안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2호집을 좀 짓는다고 하면 이런 어떤 대한 에너지도 좀 많이 좀 고민을 해서 여러 장치를 좀 마련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태 부분인데요. 인간이 함께 서로 마음을 열고 살아가는 것, 서로 존중하고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인간과 자연이 서로 어울려서 서로 파괴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또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삶을 좀 아이들에게 좀 느끼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도심에서 어떻게 보면 이 도봉산 밑으로 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생태적 감수성이라고 할까요? 어른도 필요하지만 특히 아이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옮겨오긴 했는데 역시나 이것도 도시다 보니까 농촌만큼의 그런 좋은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부를 좀 해 나갈 영역 중에 이 생태에 대한 부분도 또 큰 어떤 우리의 또 영역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생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인식이 그렇게 확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특히 생태를 지향해가는 공동체들과 함께 이렇게 여러 연대 활동을 하다 보니 이제 우리가 가장 좀 부족한 부분이 이 부분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요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 활동을 좀 하면서 많이 배워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교감 부분인데요. 그 영성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영성은 어떤 이렇게 통하는 거 서로 통하는 것이지 않겠나 아니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 그 사람과 사람이 통하는 것도 이게 영성이라 할 수 있고 인간과 자연이 교감해가는 것, 우주와 또 자연, 인간이 교감해가는 것이 영성이지 않을까. 그런 교감 능력을 늘려가는 작업은 해보려고 했는데 뭐 영성이라고 한 뭐 이런 어떤 그 카테고리에서는 좀 뭐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처해 있는 그 현대인들의 삶의 그 모습 속에서 구조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 모순들,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이 그 학비 문제로부터 그 덫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구조적인 모순에 빠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 자체를 차단하시면서 그 공동체성으로 이렇게 해결해 나가시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그 문제 해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영감을 받았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이렇게 공동체 형태로는 뭐까지는 힘들지만 아까 말씀 나오신 것처럼 협동조합 단계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 공동체로 향하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예, 지향점이 잠깐만요.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배우고 싶고요. 네, 한번 실천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언제 한번 올라가서 직접 찾아뵙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잠깐 뭐 부연을 좀 덧붙이자면 뭐 최근에 저도 알게 된 사실인데요. 그 일본의 또 68 혁명이 좀 크게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거대한 흐름으로 가다가 이제 크게는 이제 두 갈래로 나누어졌는데 이제 뭐랄까 강성파, 온건파 이런 형태로 갈라졌는데 이제 강성파는 무력투쟁 형태로 좀 진행이 됐고 이제 나중에 이제 강성파는 내부의 어떤 충돌에 의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고 어떤 소멸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온건파는 어떤 일본의 생협운동을 일으켰고 그 생협운동을 통해서 일본의 그 어떤 공동체적인 어떤 그 정신을 일본에 깊이 뿌리 내리게 했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채널의 그런 우리 뭐랄까 활동들이 있는데 이런 활동들이 다 어느 한 곳에서 언젠가 같이 모이지 않을까. 열심히 하다 보면 모이는데 그게 바로 공동체적인 어떤 삶으로 그렇게 모여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는 것은 이 처음부터 인문학부터 여러 가지 교육적인 수단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셨는데요. 그 과정 자체를 뭐 이게 지금 오프라인상에서 항상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뭐 비대면 쌍방향으로 해서 이런 줌 체제를 활용해서 그 처음부터 하셨던 그 단계들을 한번 같이 공유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나눠보면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혹시 가능하실까요? 그 인문학 공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인문학 공부부터 시작해서
보니까 그런 교육을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만들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계들을 한번 비대면을 통해서 매주 일정한 시간에 같이 한 모임을 이렇게 한번 가져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뭐 시도해 본 일은 아니지만 뭐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제가 좀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연락을 좀 드리고 상의를 좀 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참조로 말씀 뭐 드리자면 지금까지는 이제 자체 공동체에서 이제 공동체 학교라는 거를 진행해 왔는데요. 작년부터 그 외부 청년들 몇 팀이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말해서 이제 뭐 작은 공동체 학교든 어떤 공동체를 위한 인문학 학교든 이런 어떤 커리큘럼을 좀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좀 인도를 해달라라는 이제 부탁을 해와서 지금 현재 세 팀을 지금 뭐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책을 읽어가면서 이제 공동체성을 서로 공유하는 뭐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 뭐 그런 진행이긴 합니다. 뭐 거기는 이미 이제 팀이 꾸려져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방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뭐 팀 꾸려진 상태는 아니고 오프라인에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 분들과 이런 공동체를 위한 어떤 공부를 해가는 일이어서 아직 시도는 안 해봤는데 뭐 일단은 실험은 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요. 이제 마지막 질문 한 분 정도 받고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질문하실 분 있으면 손 들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강의하실 때 네. 남성들 모임에서 네. 설거지하는 문제로 한바탕 깨졌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전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그 아주 그 조그만 그 이제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네. 어떻게 그 분배하고 이루어가는지 네.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없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 연합과정 설명할 때 그냥 스킵하고 넘어갔었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패 경험인 거죠. 뭐 깨어지는 것을 보면서 다들 상당히 힘들어 했고요. 지켜보는 또 공동체원들도 가슴 아프게 좀 다들 여겼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바가 아주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말 작은 건데, 그러니까 여성 모임이 있었고 남성 모임이 있었는데요. 여성 모임은 처음 2년간은 분쟁이 많았습니다. 정말 사소한 것으로 서로 좀 이견이 커서 거의 뭐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은 서로 좀 말다툼 이상의 어떤 그런 감정적인 어떤 충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성 같은 경우는 처음 2년은 정말 정말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뭐랄까 행복의 좀 왔다 말할까 극단을 뭐 이렇게 달렸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여성분들이 남성 집에 가서 좀 배우기도 했습니다. 남성은 정말 잘 사는데
여성들은 날마다 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나라고 해서 집에 가서 몇 번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뭐랄까 조정들을 해갔고요. 대부분은 성격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어떤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었고, 한 3년 차가 되다 보니 서로를 깊이 알게 되면서 서로를 맞추는 어떤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그게 되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공동체적인 어떤 안정감으로 이제 진입이 된 거죠. 그런데 남자들 같은 경우 이제 특히 말해서 좀 사소한 것들은 그냥 퉁퉁 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아니 그렇다 보니까 초반에는 그 문제들이 거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집안 청소 문제, 설거지 문제가 한 2년간 계속 누적이 된 거죠. 어떤 식으로 누적이 됐느냐? 어떤 한 친구는 계속 설거지거리를 쌓아놓고, 어떤 친구는 계속 설거지를 해왔던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 이렇게 청소도 마찬가지죠. 빨래도 마찬가지로 그렇고요. 그렇게 2년간을 살다 보니 이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해오던 친구가 어느 단계에서 내가 이 집의 노예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뭔가 이제 자기를 그런 노예화 시켜가는 얘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뭐랄까 과하게 말해서 뭐랄까 어떤 진짜 마귀 새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편감이 터져 나오면서 이제 나눴어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라고 나눴는데 이제 그 나누다 보니까 이제 청소 안 한 친구가 이제 반성하고 내가 열심히 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요. 20년, 30년 동안 한국 남성으로 살아오면서 이게 체득이 된 거예요. 설거지 집어 던지는 삶이 체득이 되고 집안 정리 안 한 거가 체득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죠. 그래서 그 친구가 다시 1년을 더 어떻게 보면 참아낸 거죠. 그 3년 차가 되면서 4년 차 접어들면서는 쌍욕을 하면서 나 못 살겠다 하고 이제 모임을 깬 거죠. 이걸 보면서 공동체로 같이 산다는 거 또는 부부가 함께 산다는 거, 그 평화를 이루려면 어떤 누구가 어떤 누구를 노예화시키면 안 되겠구나. 노예화시킨다는 거는 뭐냐? 내가 해야 할 설거지를 순간 안 하는 거? 그 작은 거지만 내가 해야 될 몫을 안 해버리면 누군가가 해야 되는 거죠. 설거지는 안 하면 안 되니까요. 안 하는 순간 누구를 노예로 전락시키는 거구나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공동체로 살아가는데 누가 누구를 노예로 전락시켜서 살아간다면 그거는 공동체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냥 어떤 신분사회 조선시대로 다시 살아가는 것이지 않냐라는 깊은 자각이 있게 됐고요. 그런 자각 이후에 이제 그 공동체원 모두가 심기일전을 좀 했습니다. 특히 이제 남성들이 빨래하는 연습, 밥하는 연습, 설거지하는 연습, 집안 청소하는 연습, 이런 연습들을 좀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인공 1호에 들어올 때는 정말 목숨 걸고 여기부터 우리가 뭐랄까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 여기서 실패하면 한 3년 못 가서 거의 붕괴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갖고 모두 다 이 집에 들어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이제 오신 분들이 다 돌고 나서 하는 말이 한 몇 가지가 있는데 집이 예쁘다라는 말들을 하시고 그다음 거의 100% 하시는 말씀이 집이 이렇게 깨끗하냐. 이제 초반에야 이제 손님들 오신다 하니까 대청소할 수 있지만 날마다 손님들이 오시는데 날마다 대청소를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올 때마다 집이 깨끗한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이게 그 가능한 이유가 이 청소나 빨래나
뭐 이런 뭐랄까 설거지나 이런 거에 다들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있어서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 날마다 그렇게 청소에 긴장을 하면 어떻게 사냐라고 할 수 있는데 시간 있는 사람이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순번제로 시간이 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일주일에 한 번, 하루 누군가 시간이 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열심히 해주고 나머지 6일 동안은 또 다른 사람이 이제 해주는 그런 형태인 거죠. 물론 공유 공간은 구역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번제로만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모두 다가 그렇게 함께 동참해 주는 것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구역이 있고 구역마다 이제 그 담당자들이 좀 정해집니다. 그리고 또 그게 이제 순번제로 또 돌기도 하고요. 각 부족마다 그런 담당 구역들이 또 정해지기도 합니다. 네. 정도가 있고 또 뭐가 있는데요. 전체가 같이 또 구역 말고요. 전체가 또 힘써서 또 해보자라고 하는 약간 규범 비슷한 것이 있는데요. 본인이 사용한 물건은 사용 이후에는 반드시 원위치 시켜놓자 뭐 이런 또 규범 하나가 있고 또 특히 그 부엌에서 어떤 조리를 뭐 했다고 하면 그 뒷 설거지부터 이제 정리까지 그 도구를 사용한 사람이 정리하는 것으로 하자. 뭐 이런 것. 크게는 이 두 가지 규범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규범을 모두 다가 열심히 좀 지켜주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설명을 좀 했는데 혹시 또 미진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전체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배분이 되고 네. 그 설거지나 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매일 있는 공동체 식사는 그 식사 담당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생계형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1호기 들어오기 전에는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식사 담당이 있었습니다. 또 설거지 담당이 순번제로 돌아갔었고요. 그런데 운동 1호에 입주하면서부터는 일자리 하나를 더 만들자라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그 전문가는 아니긴 하지만 음식 만드는데 좀 열정이 있고 음식 만드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는 멤버가 있어요. 음식단을 만들 때 행복감이 차오른대요. 이분에게 전적으로 그냥 맡겼습니다. 맡겼고 이제 설거지는 공동체 멤버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맡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개인이 먹은 그 식기류는 각자가 이제 설거지합니다. 그래서 큰 어떤 설거지들은 설거지 담당들이 하고 그 뒷시 정도 숟가락 뭐 젓가락 그다음에 그 어떤 뭐 뒷시는 개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파티는 부족별로 돌아가면서 맡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님,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그 박민수 대표님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한 말씀 고맙습니다. 드릴게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무택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네. 이 은혜 공동체는 제가 재작년에 한번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도시에서 자연환경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곳에 또 자리하고 있고 무스골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그 자연환경이 주변에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공동체를 꾸려가고 있는 그 공간을 보고도 매우 놀랐었습니다. 매우 신선한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그 공동체 안에도 그런 모양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 산업사회와 이 정보화 사회가 만들어 놓은 불평등과 그 다음에 그 인간 소외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극복해 나가고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을 찾아가는 그런 것들을 그때 잠시 보았는데, 오늘 강의를 통해서 더 상세하게 내용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또 조동진 선생님이 또 그 은혜 공동체 안에서 꾸려가는 것을 보면서 큰 박수를 보내고요. 또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아까 하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것들을 우리 사회에 이렇게 공유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비대면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좀 퍼져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 그 수요 포럼 박민수 대표님을 모시고 오늘 공동체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